현대차가 미래차 시장을 잡기 위해 전 세계 5개 도시에 글로벌 혁신센터를 열고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4G LTE보다 20배 넘게 빠른 5G 통신 시대가 본격 열리고 있습니다. 5G 시대에는 어떤 서비스들이 가능할지 알아봤습니다. 보험업계가 오는 2021년부터 시행되는 새 보험 국제 회계 기준에 대비하기 위해 저축성 보험 대신 보장성 보험 출시를 늘리고 있습니다. 시중은행들이 새해를 맞아 신년 마케팅에 나서고 있습니다. 최고 연 2% 후반에서 4%대 고금리의 예적금 상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 양한나입니다. 현대차가 전 세계 5곳에 글로벌 혁신센터를 열고 스타트업과 협력 생태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동시에 협업과 공동 연구 개발을 통해 혁신 기술을 미리 선점해 차량 품질을 높이고 미래차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보관입니다. 김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대차가 전 세계 5개 도시에 혁신센터를 엽니다. 글로벌 혁신 기술이 태동하는 주요 도시에 거점을 만들어 미래차 경쟁에서 주도권을 쥐겠다는 전략입니다. 지난해 문을 연 미국 혁신센터에 이어 올해 1분기 서울과 창업국가로 불리는 이스라엘의 혁신센터를 설립합니다. 이어 중국 베이징은 올 2분기, 유럽 최대 스타트업 태동 도시로 불리는 독일 베를린은 올 4분기 문을 엽니다. 이렇게 되면 현대차는 아시아, 미국, 유럽, 중동을 잇는 혁신센터 구축으로 미래 먹거리를 발굴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갖추게 됩니다. 이들 5곳은 커넥티드카,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등 그야말로 미래 핵심 분야의 기술 개발을 이끌게 됩니다. So Hyundai Cradle was created to help Hyundai Motor Group go into adjacent or new business areas. We want to do more than simply invest in startup companies. We wanted to take those immediate next steps to nurture and develop and create new products, technologies, or platforms that are currently outside of the core business area. Things such as mobility services or automated vehicle technology or even other business areas that we are not in today. 실제 현대차는 스타트업과 협업해 좋은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2005년 설립된 미국 음성인식 전문 기업인 사운드하운드와 협업을 통해 대화형 음성인식 비서 서비스 개발에 성공해 이를 세계 최초로 CES 2018에서 공개한다는 계획입니다. 신규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는 현대차. 야심차게 출범한 혁신센터가 미래차 산실의 주역이 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기존 4G LTE보다 20배 이상 빠른 5세대 통신, 이른바 5G 시대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상용화될 예정입니다. 5G 시대가 개막하면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지, 어떤 과제들이 남아있는지 이보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카메라를 단 무인 자동차. 운전자가 차량에 직접 탑승하지 않아도 장착된 카메라를 통해 마치 운전석에 앉은 것처럼 멀리 떨어진 곳에 무인 자동차를 운전합니다. 다트를 던지는 모습을 30대의 카메라가 동시에 촬영합니다. 다트가 날아가는 모습을 영화 매트릭스에서처럼 카메라가 회전하는 듯한 영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용량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지연 없이 초고속으로 전송할 수 있는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 5G 덕분입니다. 상용 시점은 디바이스, 특히 스마트폰이 출시되는 게 결국 상용화의 시작이라고 본다면 스마트폰 출시는 19년 빠르면 1Q 말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5G 시대는 세계 최초 5G 시범 서비스가 이뤄지는 평창 올림픽을 기점으로 올해 본격적으로 개막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12월 이동통신 표준화 기구인 3GPP가 기술 표준을 승인했고 오는 6월에 최종적으로 1차 표준이 완성됩니다. 표준이 완성되는 이 시기에 한국에서는 5G 첫 주파수 경매가 열립니다. 주파수 경매가 완료되면 상용화 인프라 구축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5G는 촘촘하게 기지국을 설치해야 해 경매 비용과 설비 투자에만 10조 원 넘게 투입해야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막대한 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수 설비 공유와 망비용 분담 등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오늘 2021년 새로운 보험 국제 회계 기준이 시행되면 돌려줄 돈이 많은 저축성 보험은 모두 부채로 반영돼 보험사들의 자본 부담이 커집니다. 보험사들은 이에 따른 대비책으로 자본을 늘리고 저축성 보험 판매를 이전보다 소극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올 초 새롭게 출시된 보험 상품들을 보면 보장성 보험 비중을 늘리겠다는 보험사들의 의도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훈규 기자입니다. 새해 시작부터 보험업계의 보장성 보험 출시 경쟁에 불이 붙었습니다. 하나생명은 기존 일반 질병 보험의 보장을 유지하면서 자산까지 보장하는 상품을 내놨습니다. 이 보험은 투자 수익률에 따라 적립금이 변동하는 변액보험 상품이지만 80세 시점까지 보험금 지급이 없을 경우 예정 적립금의 100%를 보장합니다. KB손해보험은 고객이 온라인을 통해 쉽게 안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다이렉트 안보험을 출시했습니다. 이 밖에 신한생명과 DB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등 올해 신상품은 보장성 보험 일색입니다. 이는 오는 2021년 새 국제회계기준 도입이 성큼 다가옴에 따라 보험사들이 상품 포트폴리오 변화에 속도를 높이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보장성 보험은 보험료를 적게 거두고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많이 지급하지만 만기 시 환급금은 통상 납입보험료보다 적습니다. 반면 은행 예적금과 성격이 비슷한 저축성 보험은 납입 보험료보다 만기 시 지급되는 돈이 더 많아 새 회계 기준에서 보험사의 부채를 키우는 요소가 됩니다. 자본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저축성 보험을 줄이고 보장성 보험을 늘려야 하다 보니 그간 수익성을 두고 고민하던 시장에 진출하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 치아보험 시장은 그동안 해외에서 데이터를 축적한 외국계 보험사나 틈새 시장을 노리는 소형사에 주무되었지만 올해는 대형사들이 뛰어들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DB손보가 지난주 치아보험을 출시했고 현대해상과 KB손보 등도 조만간 관련 상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은행들이 새해를 맞아 높은 금리를 내세운 예적금 상품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 예적금 가입을 고려 중인 분은 이 상품들 적극 활용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시중은행들이 새해를 맞아 새로운 수신 상품을 출시하며 신년 마케팅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연 2% 후반에서 4%대 높은 금리를 선보인 예적금 상품들이 눈에 띕니다. 신한은행은 지난 3일 최고 연 3.5%의 금리를 제공하는 신한 첫거래 세배 드림 적금을 출시했습니다. 이 적금은 예금, 적금, 주택청약 종합저축, 신한카드 중 한 가지를 신한은행에서 처음 가입하면 기본 이자율 1.1%의 2배인 2.2%, 두 가지를 처음 가입하면 3배인 3.3%가 적용됩니다. 오는 3월 말까지 가입하면 특별 우대 이자율 0.2%포인트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은행은 오는 2월까지 가입이 가능한 W 새해 결심 통장을 내놨습니다. 목표 금액의 80% 이상을 적립할 경우 별도의 조건 없이 연 2.25%의 금리를 제공하는 예금 상품입니다. 목표 금액은 고객이 직접 설정한 월 한도의 12배로 자동 설정되며 월 적립 한도는 10,000원에서 1,000,000원까지입니다. KB하나은행은 복잡한 우대 조건 없이 2배의 금리를 받을 수 있는 내 집 마련 더블업 적금을 선보였습니다. 기본금리는 연 1.5%로 여기에 적금 만기 시점에 본인 명의의 하나은행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보유한 고객에 우대금리 1.5%가 추가 적용돼 최고 연 3%의 금리가 제공됩니다. 우리은행은 새해 첫 재테크 상품으로 연 2에서 2.3%의 금리를 제공하는 운수대통 정기예금을 다음 달 14일까지 한정 판매합니다. 인터넷 스마트 뱅킹을 통해 가입 시 해당 금리를 제공하며 가입 금액은 정기예금은 제한이 없으나 정기 적금은 월 50만 원 이내로 가능합니다. 가입 기간은 모두 1년입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지난해 중국의 4드 보복 조치로 인한 관광객 급감으로 호텔 내 접종 주가도 고전을 면치 못했는데요. 올해는 평창 올림픽이 개최될 예정이고 한중 관계도 해빙 분위기를 보이고 있어 호텔 레저주에 대한 밝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융정보 제공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 주요 호텔 레저 종목으로 꼽히는 호텔 신라, 파라다이스, 하나투어, 모두투어, 강원랜드 5개사의 증권사 추정 올해 매출액은 8조 4,836억 원, 영업이익은 9,336억 원입니다. 지난해 전망치보다 매출액은 17% 이상, 영업이익은 39% 늘어난 수치입니다. 특히 호텔 신라의 경우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1,571억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한화갤러리아가 조기 반납한 제주공항 면세점 신규 사업자로 선정된 것이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호텔 신라 주가는 지난달 7만 8천 원대로 떨어졌다가 올 들어 지난 3일 8만 6천 원까지 급등했고 오늘도 2% 이상 오른 8만 4,9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지난해 182억 원의 적자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파라다이스도 흑자 전환에 성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파라다이스의 올해 영업이익 추정치는 949억 원입니다. 강원랜드도 올해 지난해보다 6.5% 늘어난 5,761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호텔 레저주는 지난해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로 중국인 관광객이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부진을 겪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 이후 한중 관계가 해빙 분위기를 보이면서 살아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음 달 9일 개막하는 평창올림픽도 호텔 레저주의 큰 호재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이번 올림픽 기간에 5만여 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내한할 것으로 예상했고 현대경제연구원은 올림픽의 직접적인 경제 효과가 21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올해엔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하나투어와 모두투어 영업이익도 지난해 대비 각각 73.9%, 20.8% 늘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기획재정부가 오늘부터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오는 4월부터 다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에서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가 최대 62% 중과됩니다. 또 분양권 전매 시 30세 이상 무주택자는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일부 예외 규정을 뒀는데요. 정창신 기자와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시장 향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 기자, 오늘 입법 예고된 이 세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네, 오늘 기재부가 입법 예고한 이 양도세 중과 내용은 이미 지난 8일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된 건데요.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를 더 무겁게 매기는 겁니다. 현재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양도 차익에 따라, 그러니까 집을 팔 때 더 번 금액에 대해 기본세율 6에서 42%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오는 4월 1일부터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선 2주택자는 기본세율의 10%포인트, 3주택 이상자는 최대 20%포인트씩 양도세가 더 부과되는 겁니다. 다주택자 중 집한 수익의 최대 62%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조정 대상 지역은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성남, 고양, 동탄 2신도시고요. 또 여기에 부산 해운대구나 연제구, 세종시 등 40곳에 달합니다. 1가구 1주택자의 경우엔 기존엔 양도가액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2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 됐지만 앞으로는 2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가 됩니다. 네, 이번 개정안에 양도세 중과 예외 요건도 구체화됐다고 하는데요. 어떤 경우가 예외로 인정됩니까? 네, 자, 근무상 형편이나 요양 등의 경우나 또 8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에는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요, 이 2주택 보유자의 경우 취학이나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등으로 취득한 수도권 이외의 지역인 부산 7개구나 세종에 있는 집을 팔 때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이때 취득가액이 3억 원 이하 주택이면서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고 직장 문제나 학업, 치료 문제가 해소된 후 3년 내에 팔 경우입니다. 또 결혼해서 집을 합친 지 5년 이내, 부모 봉양을 위해 집을 합친 지 10년 이내에 파는 주택도 예외로 인정되고요. 또 일시적 2주택인 경우, 기존에 갖고 있는 주택을 파는 경우도 예외입니다. 또 3주택 보유자는 3주택 이상 보유자죠. 상속받은 주택을 5년 이내에 팔 때 임대주택으로 등록해 8년 이상 임대한 후 팔 때에도 양도세 중과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보유주택 계산 시 수도권이나 광역시, 세종시 이외 지역의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도 제외됩니다.
네. 그리고 또 이 개정안을 살펴보면요. 조정 대상 지역에서 분양권을 팔 때 양도세 50% 일괄 적용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예외가 있다고요? 네. 자, 쉽게 말해서 분양권 전매 시 양도세가 강화되는 겁니다. 아까 말한 조정 대상 지역 40곳에서 현재 분양권을 1년 이내 전매할 경우엔 양도세가 50%고요. 또 1년 이상 2년 미만은 40%, 2년 이상이면 6에서 40%의 세금으로 내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보유 시기와 상관없이 50%로 일괄 적용되는 겁니다. 다만 30세 이상 무주택자나 30세 미만이지만 배우자가 있는 경우엔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네, 부동산 시장에서 아직까지도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데요. 이번 개정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네, 자, 수도권과 지방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가 다소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토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수도권 주택 가격은 지난해 1년간 2.4% 올랐고 지방은 0.7%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정책이 투기 수요를 옥죄고 무주택 실수요 위주로 강화되면서 수도권 인기 지역과 단지를 중심으로 청약받으려는 무주택자가 늘어날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미 청약을 받은 무주택자도 분양권 전매 시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만큼 분양권 거래도 다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무주택자의 경우엔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수요자보다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는데요. 투기 지역이나 투기 과열지구로 묶인 서울에선 주택담보대출이 한 건이라도 있으면 LTV와 DTI가 30%로 축소됐습니다. 이 지역의 무주택 서민은 LTV, DTI가 각각 50%까지 가능하고요. 투기 과열지구 외 지역에선 무주택자의 경우 LTV 70%, DTI 60%까지 가능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보유주택 계산 시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이외 지역의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은 제외되는 만큼 저렴한 주택이 많은 지방 부동산 시장은 무주택자를 중심으로 거래가 활성화될 수도 있습니다. 다주택자들은 지방주택을 보유하기보다 이번 기회에 매도에 나설 것으로 관측됩니다. 일부에서는 양도세 중과로 시장이 침체되고 집값 하락이 우려되니 이를 막아야 한다는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양도세는 부동산 수익에 대해 매기는 세금인 만큼 많이 더 벌면 그만큼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버는 만큼 세금을 내는 조세정의 구현으로 봐야 하는 겁니다. 네, 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부동산 시장 향방에 대해 정창신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 시세 조종이나 유사 수신 등의 불법 행위가 이뤄지는지 직접적인 조사에 나섭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오늘 긴급 브리핑을 열어 은행이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제대로 하는지 지켜볼 것이라며 문제가 드러난 일부 은행은 가상계좌 서비스에 대한 영업을 중단시켜 암호화폐 거래를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직접 조사를 강화할 것이라며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니 시세 조종과 위장 사고, 유사 수신 등을 조사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거래소가 실제 암호화폐를 보유했는지도 들여다보겠다며 불법 행위를 조사하고 법 개정 전이라도 거래소에 강력한 조치를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과 금감원은 오늘부터 11일까지 농협은행과 기업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산업은행 등 6곳을 검사합니다. 이찬호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오늘 서울 강남 집값 급등과 관련해 서울 강남 4구 중에서도 주택이 아닌 재개발, 재건축만 올랐다면서 풍부한 자금을 갖고 계신 분들의 투기적 수요가 있는 게 아닌가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이 차관보는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선 정부가 검토하고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그는 주택 공급과 수요에 어떻게 미치는지 판단이 필요하다면서 성급하게 분양가 상한제를 하면 공급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또 보유세를 높이는 게 집값을 잡는 대책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보유세는 단기적 효과를 보는 게 아니다라면서 다주택자가 보유세 인상으로 집을 처분할 경우 아마 강남 아닌 지역을 먼저 팔고 강남은 보유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에 따라 부동산 가격의 지역적 차별화가 심화할 수도 있고 강남은 더 오를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유세 개편 시 다주택자만 겨냥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보유세가 종부세와 재산세인데 그 부분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면서 단순하게 3주택자만 부과하는 방식은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월급으로 7,810만 원 이상 받는 고소득 직장인이 4천 명에 달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직장 가입자의 보수에 매기는 월 최고 건강보험료를 내는 고소득 직장인은 작년 11월 기준 3,990명입니다. 전체 직장 가입자 1,682만 2천 명의 0.023%에 해당합니다. 거액의 월급을 받아 직장 가입자 건보료 상한액을 내는 고소득 직장인은 2012년 2,508명에서 2016년 3,403명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건보료 상한액을 내는 고소득 직장인이 매년 늘어나는 것은 억대 연봉 월급쟁이가 해마다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한편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상한액을 내는 지역가입자도 2012년 359명에서 2017년 11월 기준 724명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고소득층의 부담을 높이고 저소득층의 부담을 낮추는 쪽으로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면서 월보수 7,810만 원 이상 고소득 직장인에 대한 보험료 상한액을 월 309만 7천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15년여 만에 처음으로 830선을 넘어섰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11.48포인트 오른 839.51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전날보다 8.04포인트 오른 836.07로 개장한 뒤 개인과 외국인의 매수세에 힘입어 상승폭을 조금씩 키운 끝에 840선 턱 밑까지 올랐습니다. 이날 종가는 지난 2002년 4월 19일 기록한 858.8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830선을 밟은 것도 15년여 만에 처음입니다. 코스피도 이틀째 오르며 2,510선에 안착했습니다. 이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15.76포인트 오른 2,513.28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영권 하나금융투자연구원은 실적 시즌을 앞두고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코스피는 2,500선을 돌파했고 코스닥도 기관 매도세에도 1%대 강세 마감했다며 실적에 따라 주가 등락 차별화가 심화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LG U+가 지난달 22일 도입한 인공지능 기반의 챗봇 상담 서비스 유봇 이용자가 2주 만에 1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요금제 신청 변경과 요금 납부, 데이터 주고받기 등이 전체 6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하나생명이 기존 일반질병보험의 안정성을 더한 하나생명 변액 유니버셜 GI 플러스 보험을 오늘 출시했습니다. 이번 상품은 투자 수익률에 따라 계약자 적립금이 변동하는 변액보험 상품이지만 80세 시점에 예정 적립금의 100%를 보장하는 게 특징입니다. 갤러리아 백화점이 명품 식품관인 고메이 494 온라인몰을 오픈했습니다. 온라인몰엔 갤러리아만 선보이는 단독 상품 73개와 백화점 식품관 프리미엄 식재료 상품 등을 비롯해 102개의 브랜드와 700여 개의 상품을 판매합니다. LG전자가 작년 4분기 3,668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두며 흑자 전환했습니다. 연간으로 보면 영업이익 2조 4,685억 원으로 사상 최대였던 2009년의 2조 6,807억 원에 이어 두 번째를 기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윤재양입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저녁 시간대 이후 전국으로 확대되겠고 기온이 떨어지면서 눈으로 내리는 곳이 많겠는데요. 전국 대부분 지방에 3에서 8cm의 적설이 예상되고요. 제주 산간에는 최고 15cm 이상의 매우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눈비는 내일 새벽에 대부분 그친 뒤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겠는데요. 내일 밤에 다시 눈이나 비가 시작돼 모레 새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이때도 제법 많은 눈이 쌓일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방에 2에서 5cm, 중부 내륙 산간에는 최고 8cm 이상의 적설이 예상됩니다. 내린 눈이 얼어 빙판길을 이루는 곳도 많겠습니다. 눈비가 한 차례씩 지날 때마다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겠습니다. 목요일 아침 서울 영하 13도, 금요일 아침에는 영하 14도까지 떨어지겠고요. 낮 동안에도 영하 5도 안팎까지 내려가 매우 강력한 한파가 예상됩니다.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벗어나겠고요. 점차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고 내륙에도 바람이 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는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 새벽까지 눈이 내린 뒤 그쳤다가 밤에 다시 시작되겠습니다. 기온은 오늘보다 크게 낮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은 새벽에 눈이 그친 뒤 이후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바람이 강하겠습니다. 남부지방도 새벽까지 눈이 내렸다 그치겠고 밤부터 다시 시작되겠습니다. 모든 해상에서 물결이 매우 거세게 일겠고요. 풍랑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이번 주 매서운 한파가 밀려오면서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고요. 해상에는 눈구름대가 발달해 목요일과 금요일 충남과 호남, 제주도에 눈이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 현장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